안녕하세요. 오늘도 서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50대 초반에 서울에 사는 여성이에요. 지금까지 살아보니 50년이라는 세월이 긴 것도 아닌데 어릴 때는 50이라고 하면 왜 그렇게 까마득하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길지도 짧지도 않은 인생이지만 저의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저희 집은 제가 6살쯤에 아빠가 친척 보증을 선 게 잘못돼서 집안이 완전히 풍비박산이 났어요. 제 기억이 있을 때부터 저희 집은 매일 저녁은 먹을 수 있을지 엄마가 걱정하고 눈물 흘리는 게 일상이었어요. 그러다가 아빠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아예 시골 외가로 도망을 가서 한참 동안 저희와 만나지 못했죠. 언니는 공부를 참 잘했는데 집이 워낙 사정이 안 좋으니 제대로 된 문제집 사주기도 어려웠어요. 학원은 꿈도 꾸지 못했고요. 학교에서 언니 담임선생님이 엄마한테 언니를 이대로 두기에는 너무 아깝다며 집에서 신경을 써달라고 했다는 말을 들었어요. 엄마는 언니를 늘 미안한 마음으로 지켜보다가 결국 한 가지 결단을 내리게 됐어요. 언니를 미국에 잘 사는 동양인 부부에게 입양 보내기로 했어요. 그 부부는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계속 시도를 하다가 나이를 먹게 됐대요. 언니처럼 똑똑하고 예쁜 딸을 원했다나 봐요. 혜정아, 엄마는 절대 너를 버리는 게 아니야. 혜정이 벌써 4학년인데 이렇게 머리 좋고 똑똑한 딸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 거기는 여기보다 훨씬 좋으니까 가서 꼭 잘 살아야 돼. 마음 단단히 먹고 강하게. 알았지? 엄마는 언니가 가기 전날 나란히 잠든 저와 언니를 보며 하염없이 우셨어요. 미안해. 부모 잘못으로 어린 너희를 이렇게 만들어서 정말 미안해. 내 딸들 엄마가 죄인이야. 잠든 척하고 있던 저는 어린 마음에도 울면 안 된다는 생각에 얼마나 꾹 참았는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해요. 저와 엄마는 공항에 가지 않고 집에서 언니와 이별을 했어요. 언니가 미국에 가고 난 후 저희 집 형편은 전보다 나아졌어요. 매일 밥을 먹을 수 있을지 걱정하지 않게 됐고 엄마도 일을 하러 나가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 엄마는 학교 앞에 작은 문방구를 열었어요. 나중에 커서 안 일이지만 그때 언니를 데려간 분들이 저희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줬던 거였죠. 엄마는 전보다 멍하니 하늘을 보고 있는 날이 많아졌어요. 사람이 무능하니까 자기 자식을 앞세워서 이렇게도 살게 되는구나. 내가 한심해. 라는 말을 자주 하셨고요. 저는 언니를 보러 미국에 가면 안 되냐고 가끔 졸랐어요. 예쁘고 공부도 잘했던 언니가 많이 보고 싶었거든요. 혜영아, 여기 언니랑 찍은 사진 있잖아. 언니 보고 싶으면 이거 봐. 지금 언니 아주 중요한 때라 우리하고 만날 수 없어. 혜영이 참을 수 있지? 엄마 말씀대로 저는 학교에도 사진을 가지고 다니면서 언니가 보고 싶으면 사진을 꺼내보곤 했어요. 마지막에 언니가 저한테 줬던 머리핀은 작은 상자 안에 넣어 아주 소중히 간직했고요. 그렇게 하루 이틀 지나고 1년 2년 지나다 보니 언니를 잊지 않으려고 해도 점점 생각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또 고등학교에 가서 둘도 없는 친구들이 생기면서 제 생활을 하다 보니 한동안은 아예 언니를 잊어버리기도 했어요. 그럴 때는 언니한테 얼마나 미안했는지 몰라요. 언니, 미안해. 그동안 내가 너무 언니 생각 안 했지? 그래도 내 마음 깊은 데에는 항상 언니가 있어. 언니, 우리 언젠가 꼭 다시 만나자. 언니 그동안 잘 지내야 돼. 라며 사진에 대고 이야기를 하고 잠들기도 했어요. 제가 대학교 1학년이 되자 아빠가 집으로 돌아오셨어요. 아주 많이 늙고 제 기억보다 작아진 아빠는 비 때문에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는지 여기저기 아픈 데가 많았어요. 그래도 이런 날이 오네. 당신이 돈을 갖고 집에 오는 날이. 이제는 우리 혜정이만 잘 살게 빌면 되겠다. 라며 엄마는 한결 편해진 표정으로 말씀하셨죠. 하지만 얼마 안 가서 엄마는 몸에 이상을 느끼셨고 병원에서 검사를 한 결과 위암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진짜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스트레스가 많으셨던 것 같네요. 무조건 마음 편하게 갖고 수술한 다음에 항암주사 잘 맞으셔야 돼요. 라는 의사의 말에 엄마는 그저 넉넉한 표정이었어요. 언니를 보내놓고 그 대신 받은 돈으로 살았다는 죄책감이 엄마를 결국 이렇게 아프게 한 건 아닌가 싶었어요. 엄마, 나 두고 가면 안 돼. 이제는 좀 편하게 살 수도 있는데 이렇게 아프면 어떡해. 엄마 그동안 고생한 거 억울해서 어떡해. 라며 울면서 엄마를 간호했지만 결국 엄마는 병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어요. 마지막에 엄마는 언니가 어디 있는지 말씀을 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말을 잇지 못하고 눈을 감으셨죠. 혜영아, 너는 정말 네 언니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거지? 엄마만 알고 있던 거였지? 언니가 간 집하고 단단히 약속했었나 봐. 우리 먹고 살게 해주는 대신 찾지 않기로. 엄마가 어딘가에 주소라도 써놓았을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네. 엄마를 납골당에 모셔놓고 돌아오는 길에 아빠와 저는 이렇게 말하며 이제는 언니를 정말 못 찾겠구나 싶었어요. 그래도 언니가 미국에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기를 생각날 때마다 빌고 또 빌었어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1년이 좀 지났을 때 아빠도 세상을 떠나셨어요. 원래 있던 지병이 엄마 돌아가신 후 더 심해진 것 같더니 꼭 엄마를 따라가듯이 엄마 첫 제사가 지나고 얼마 안 돼서 눈을 감으셨죠. 아빠, 거기서는 엄마하고 여기서 못다한 이야기하며 행복하게 살아. 하지만 저는 완전히 외톨이가 되었어요. 그저 어딘가에 있을 언니가 유일하게 세상과 저를 연결하는 끈이었죠. 아빠가 돌아가시고 몇 개월은 너무 외롭고 힘들어 밤마다 울기만 했어요. 그러다가 대학교 4학년이 된 저는 제 성적표를 보고 정신이 번쩍 났어요. 미국 간 언니만큼은 못해도 공부를 잘해서 엄마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던 저는 대학에 와서도 과에서 손꼽힐 만큼 성적이 좋았거든요. 그런데 한 1년을 엄마 아빠를 그리워하며 살다 보니 성적이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정신 차리자 하네요. 이러면 너만 손해야. 하늘에 계신 엄마 아빠는 또 얼마나 슬퍼하시겠어. 네가 잘 살고 있어야 언젠가 언니를 만나도 떳떳하고 언니도 기뻐할 거 아니야. 그렇게 저는 마음을 다잡고 학교 공부를 하면서 공무원 시험 준비를 했어요. 저는 다시 제 수중에 돈이 떨어져서 밥을 굶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공포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용돈도 잘 쓰지 않고 모아서 저금했고 위험성이 있는 투자나 창업 같은 거는 쳐다도 보지 않았어요. 저에게는 무엇보다도 평생 안정감을 주는 일이 중요했어요. 저는 무난하게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검찰 사무직으로 일하게 됐죠. 제가 검찰 사무직을 택한 건 우리 집이 친척한테 당한 보증 사기 때문에 어려웠던 시절이 길었던 게 큰 이유였어요. 물론 제가 언니처럼 아주 똑똑했다면 검사가 돼서 그런 사람들 다 잡아들였다면 좋았겠죠.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런 사기꾼들을 잡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안전된 일은 검찰 사무직이었거든요. 공무원은 칼퇴라고 하지만 그래도 일이 일인지라 퇴근 시간이 지나서도 일할 때도 많았어요. 영감님이 집에 안 가고 계속 일을 할 때에는 저도 붙어 있었고요. 하지만 아무도 없는 저는 오히려 일을 하는 게 좋았어요. 집에 가봤자 아무도 없이 홀로 외롭게 밥을 먹어야 했으니까요. 저는 사무실에서 밥을 시켜 방 사람들과 같이 먹는 게 참 좋았어요. 그러다가 몇 번 퇴근길에 영감님 대학 동기인 분과 인사를 나눴죠. 그분은 기업 법무팀에서 일한다고 했어요. 한 번은 검사님을 만나러 왔다가 검사님이 재판에 들어가서 자리에 없던 적이 있었어요. 한혜영님, 오늘 늦게 퇴근하세요? 검사님이 별일 없으시면 저도 바로 퇴근해요. 무슨 일이신데요? 아, 그게 제가 영화표를 끊었는데 제가 이걸 꼭 보고 싶은데 주변에 같이 보러 가줄 사람이 없네요. 저랑 영화 보러 가실래요? 라며 수줍게 표를 내미는 거였어요. 이게 지금 데이트 신청인지
아니면 정말 같이 영화 볼 사람이 없어서 나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건지 좀 헷갈리더군요. 저는 그 사람이 저한테 호감이 있는 건가 의심하며 알겠다고 했어요. 영화를 재밌게 보고 헤어질 때 즈음에 그 사람은 저기 실은 제가 혜영님을 좋아하는데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핑계 대가면서 영화 보자고 한 거였어요. 일단 제 마음은 밝혀두고 싶어서요. 왜요? 왜 제가 좋은데요? 박정우님은 주변에 훨씬 좋은 여자들도 많고 잘 사는 집 아가씨들도 대시 많이 할 것 같은데 왜 제가 좋으세요? 아니, 사람 좋은데 이유가 있나요? 제가 끌리니까 그렇죠. 라며 머리를 극적이는데 이 사람이 정말 대기업 법무팀에서 빠릿빠릿하게 일하는 팀장이 맞나 싶을 정도였어요. 검사님 말로는 저를 처음 봤을 때부터 반했는데 어찌해야 좋을지 몰라서 오랫동안 고민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와는 10살 정도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더 다가오기 힘들었다고 했어요. 저는 그동안 봐왔던 그 사람이 진실되고 소박했기 때문에 사귀기로 했어요. 무엇보다 자기 직책을 가지고 뽐내지도 않았고 모두를 동등하게 대하는 게 참 좋았어요. 외로웠던 저는 그 사람을 만나고 많은 위로를 받았고 1년 반 정도 사귄 후에 결혼을 결심하게 됐어요. 제가 부모가 다 돌아가시고 집안이 어려웠던 것 때문에 남편 집에서 반대하면 어쩌나 걱정했었는데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남편도 부모님은 몇 년 전 돌아가셨고 하나뿐인 누나는 지방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1년에 몇 번밖에 못 만난다고 했어요. 남편의 누나 역시 사람들 환경을 보고 편견을 갖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정우가 완전 도둑놈이네. 이렇게 어린 신부를 맞고 말이야. 아저씨랑 살아줘서 고마워. 둘이 깨볶으며 재미있게 살아야 돼. 라며 첫 만남에서 쾌활하게 말하는데 완전히 마음이 놓였어요. 결혼하고 보니 남편은 상가에 점포를 몇 개나 갖고 있었어요. 자기 일을 하면서 야무지게 재산도 늘리는 상당한 재력가더라고요. 내가 미리 말 안 해서 정말 미안한데 실은 나도 나름 상처가 있거든. 여자들이 자꾸 내 재산만 보고 다가오니까 나도 모르게 집이 얼마 있고 재산이 얼마 있고 그런 이야기를 안 하게 되더라고. 당신을 의심해서 그런 건 아니었어.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나도 우리 집 사기 당한 것 때문에 트라우마 있는데 그거랑 비슷할 것 같아. 남편은 이해해줘서 고맙다고 했는데 사실 저는 자기 재산인데 뭘 저렇게 미안해하나 싶을 정도였어요. 그만큼 남편은 상대에게 진심을 다하는 성격인 거였어요. 남편은 상가들을 정리하고 그 돈으로 아파트를 사서 전세를 놓았어요. 저나 남편의 월급으로도 생활은 충분했기 때문에 저는 남편의 재산에는 별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대신 저도 제 월급에서 일정 부분을 떼어서 계속 저금을 하고 있었죠.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 그런 날들을 위해 대비해야 하니까요. 남편 역시 제가 월급으로 뭘 하든 상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생활비를 남편이 더 내놓으면서 생색도 내지 않았고요. 저는 그런 남편이 너무 고마워서 한 번은 엄마 아빠 납골당에 가서 두 분에게 감사하다고 한 적이 있었어요. 엄마 아빠가 하늘에서 날 지켜줘서 이렇게 좋은 남편 만난 것 같아. 너무 감사해, 엄마 아빠. 엄마 아빠한테 부끄럽지 않게 잘 살게. 물론 그 일을 남편한테는 이야기하지 않았고 잠깐 바람 쐬다 왔다고 했죠. 남편은 회사 일이 바빠서 야근도 많았고 출장도 꽤 있었어요. 저한테는 항상 무엇 때문에 야근하는지, 출장은 어디로 가고 무슨 일 때문인지 꼭 설명했어요. 그렇게 일일이 설명 안 해도 괜찮아. 회사 일이 다 그렇지 뭐. 우리 같은 공무원하고 같을 수 없잖아. 나는 일이 바쁘다는 걸 이유로 집에 제대로 이야기도 안 하고 늦고 출장 가고 그러는 거 싫어. 그런 게 특권인 줄 아는 게 별로거든. 저는 그런 성실한 남편에게 마음속 깊이 감사했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남편이 출장 일정을 대충 말하기 시작했어요. 처음 몇 번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출장 가서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연장될 수도 있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출장이라고 일정을 흐지부지 말한 적 없었던 남편이 자꾸만 그러는 데다가 출장도 전보다 많아진 것 같아서 회사에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가 싶었어요. 혹시 회사 뭐 어려운 일 있어? 미국에 무슨 일 터진 거야? 전에는 2달이나 3달에 한 번 가던 미국 출장을 왜 이렇게 매달 가? 아, 그게 좀 그럴 일이 있어. 남편은 표정이 어두워지면서 저와 눈을 못 맞췄어요. 저와 2년 가까이 살면서 그런 적이 없는데 왜 그러는지 알 수 없었죠. 제가 결정적으로 남편을 의심하게 된 건 자꾸 생활비를 줄여서 주는 것 때문이었어요. 3번까지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냥 줄이는 것도 아니고 자꾸 늦어지더라고요. 그러더니 아예 일주일, 한 달 이렇게 밀리는 거였어요. 저는 생활비를 안 주고 3달이 지나자 더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당신 정말 아무 일 없어? 왜 생활비를 안 줘? 지금 4달째인 거는 알아? 부부가 돈 가지고 따지는 거 좀 치사하긴 한데 1년에 4분의 1을 내 돈으로만 생활했잖아. 그러니 나도 안 물어볼 수가 없지. 왜 그래? 무슨 일이 생긴 거면 나도 알아야지. 정말 미안. 내가 너무 바빠서 완전 깜빡했어. 이따 나가자마자 넣어줄게. 남편은 정말 그날 바로 2달치를 입금했어요. 하지만 그 다음 달에 또 생활비를 주지 않았고 저는 불안함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아무래도 남편한테 제가 모르는 일이 생긴 게 분명했어요. 저는 결국 남편을 하루 정도 미행했고 남편이 어떤 여자를 호텔 커피숍에서 만나서 이야기하는 장면을 목격했어요. 그걸 본 순간 저는 바로 호텔을 뛰쳐나왔어요. 설마 했는데 남편한테 다른 여자가 생긴 건가 싶어 너무 두려웠죠. 그 여자는 깔끔한 정장 차림에 굉장히 사무적으로 보였어요. 그래, 일 때문에 만난 걸 수도 있잖아. 별일 아닐 거야. 하지만 남편이 그 여자를 만난 건 퇴근 시간이 지난 후였어요. 남편은 그날 오후에 저한테 회사 고객과 미팅이 있다며 문자를 주긴 했어요. 그렇지만 왜 평범한 카페를 놔두고 호텔 커피숍까지 가야만 했을까? 특별한 사이는 아닐까? 별별 생각이 다 들었죠. 그리고 그 다음 날에 또다시 남편이 생활비를 넣지 않자 제 불안과 의심은 거의 확신으로 바뀌었어요. 저는 남편이 저 몰래 무슨 일을 꾸미고 제가 뒤늦게 뒤통수 맞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혹시 제가 모르는 다른 일이 있을까 해서 알아보았죠. 그 과정에서 저는 남편이 아파트를 팔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아파트 근처에서 전세 사는 사람이 저를 보더니 왜 아파트를 팔았냐며 새 주인이 너무 까다롭게 군다고 불만을 저한테 이야기했거든요. 어떡해요. 저희가 사정이 좀 있어서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어떤 사람인지까지는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저는 둘러대고 그 자리를 뜨면서 혹시 몰라서 몇 정거장 떨어진 데에 있는 부동산에 들어가 봤어요. 남편이 저한테 감추고 싶었다면 아파트 근처 부동산하고 거래하지 않았을 것 같았거든요. 거기 저쪽 3동에 있는 부동산에서 팔았을걸요. 거기서 아파트 근처 부동산하고 연결해서 팔았다고 들었어요. 왜요? 아파트 알아보시게요? 네. 얼마 정도에 팔렸는지도 아세요? 거기가 왜인지 몰라도 좀 급하게 팔았다는 것 같던데요. 급전이 필요했을 수도 있는데 좀 아까워요. 앞으로 계속 오를 텐데. 감사합니다. 나중에 다시 들를게요. 저는 일단 남편이 말해줄 때를 기다리기로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한 달이 지나도 아파트 판 걸 이야기 안 하더라고요. 물론 그 아파트는 온전히 남편 것이고 남편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지만 처음 결혼했을 때 저한테 하던 것과는 너무 다른 태도에 서운하고 실망도 많이 됐어요. 제가 어쩌다 알게 됐다며 왜 팔았냐고 물어봐도 되지만 저 모르게 보증을 섰거나 아니면 딴 여자가 생겼을까봐 겁이 났어요. 상상만 하던 일들이 현실이 되는 게 너무 무서웠던 거죠. 남편은 그날따라 유난히 집에 일찍 들어왔어요. 우리 간만에 외식이나 할까? 어디 갈까?
상가에 돈가스집 새로 들어왔던데. 저기 있잖아. 다른 거 먹고 싶어? 그럼 다른 데 가고. 아니야. 돈가스집 가자. 저는 아파트를 왜 팔았냐고 물어보려다 결국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그렇게 혼자만 속이 계속 터들어가고 있는데 남편은 또 미국으로 출장이 잡혔다며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왜 그렇게 쳐다봐? 할 말 있으면 해. 아니야. 특별히 할 말은 없고 나중에 이야기할게. 나중에? 알았어. 저는 그 사람이 나중에 한다는 말이 무엇일지 너무 불안했어요. 매일 가슴이 쿵쾅거려서 잠도 제대로 못 잤죠. 그렇게 남편이 출장을 가고 다음날 퇴근을 하는데 동네에서 친하게 지내는 언니들이 저한테 다가오더라고요. 있잖아. 자기네 집 샀어? 저 바로 건너편 아파트 있잖아. 며칠 전에 거기서 자기 남편 나오더라고. 근데 보니까 경비원한테 열쇠도 주고 이야기하길래 궁금해서 물어봤지. 그랬더니 거기 얼마 전에 샀다고 경비원이 그러더라. 자기네 재테크를 어떻게 하길래 아파트를 사. 대단하다. 저는 언니들 말이 귀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고 정신이 멍해졌어요. 이게 다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었죠. 근데 말이야, 자기 남편이 어떤 여자하고 차를 타고 가던데? 됐어. 그런 말을 쓸데없이 왜 해? 얘 남편 몰라서 그래. 옷도 딱 보니까 정장에다가 그냥 일하는 사이 같은데 뭘. 신경 쓰지 마, 혜영아. 그래, 미안해. 내가 주책이다. 자기네 남편 직원인가 보지 뭐. 언니들은 제 안색이 안 좋은 걸 눈치챘는지 저를 달랬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고 회사에 전화해서 남편이 출장에 놓고 간 게 있다며 어디로 갔는지 알아봐 달라고 했죠. 그랬더니 출장 간 김에 휴가를 붙여서 쓰고 온다고 했다는 거였어요. 전화를 끊은 저는 이 남자가 바람을 피고 있다고 확신했어요. 아니 어떻게 집에서 걸어서 10분인데 아파트를 얻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나한테? 눈물이 비오듯 쏟아졌어요. 너무 쉽게 사람을 믿었다고 자책도 했고요. 저는 결국 통장 하나를 들고 흥신소를 찾아가서 미국에 가서 남편이 뭐라고 오는지 알아봐 달라고 했어요. 미국 비행기표, 숙박비 다 대고 돈도 드릴 테니 이 사람 뭐 하는지 알아봐 주세요. 귀국은 먼저 하시고요. 그런 제가 너무 치졸하고 우습기도 했지만 저는 정말 끔찍한 일을 아무것도 모른 채 맞닥뜨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새벽 남편이 미국에서 전화를 했어요. 당신 요즘 잠을 잘 못 자는 것 같아서 걱정됐지? 역시 깨 있었네. 마음을 편하게 가지려고 노력해봐. 스트레스가 건강에 얼마나 나쁜데. 지금부터라도 취미를 가져보는 것도 괜찮고. 당신 너무 일만 하고 돈 모으는 데에만 신경 쓰는 것 같아. 왜 그렇게 말을 해? 내가 생활비 안 준 거 뭐라고 했다고 돈 이야기하는 거야? 저는 말이 곱게 안 나갔고 남편은 당황했는지 잠시 말을 못하더니 할 말이 있는데 집에 가서 하자고 했어요. 전화를 끊은 저는 손이 덜덜 떨렸어요. 남편이 할 말 있다는 게 다른 여자 생겼다고 그럴 것 같았거든요. 저는 흥신소 사람을 만나는 날까지 하루하루 애를 태우며 지냈어요. 남편의 친구인 검사님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만날 일이 없었죠. 만약에 지금도 같이 일했으면 아마 저는 병가를 내고 집에서 들어 누웠을 거예요. 검사님을 보면 당신 친구 뭐냐고 막 뭐라고 할 것 같았거든요. 시간이 지나 흥신소 사람을 만나는 날이 됐어요. 그 사람은 저에게 사진 몇 장을 전해줬어요. 사진 속 남편은 어떤 미국 아파트 앞에 있었고 또 하나는 병원에 어떤 여자와 들어가는 뒷모습이 찍혔어요. 제가 갔을 때에는 회사 일이 막 끝나서 휴가 중이더라고요. 저 아파트가 여자분이 지내는 곳이에요. 나이는 30대 후반이나 40대인 것 같고요. 저는 흥신소 사람이 건네주는 봉투를 떨리는 손으로 받았어요. 그날 밤 저는 한잠도 못 자고 고민을 했어요. 집에서 아무렇지 않은 척 남편을 기다릴지 아니면 남편이 오기 전 집을 나갈지 다른 방법을 써야 할지 계속 생각했어요. 저는 공항에 나가서 단판을 지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나한테 성실하고 좋은 사람인 척 연기하고 산 것에 대한 벌로 작정하고 망신을 줘야겠다는 생각이었어요. 택시를 타고 공항에 가는 동안 어찌나 가슴이 두근거리고 입이 바짝바짝 마르던지 라디오에서 나오는 노래가 뭔지도 모르겠더군요. 저는 남편 비행기가 도착하는 입구에 서서 떨리는 두 손을 주먹을 꽉 쥐고 있었어요. 이윽고 사람들이 하나 둘 나오기 시작했고 전 남편을 찾았어요. 그런데 남편은 아무리 기다려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분명 그 시간 비행기가 맞는데요. 혹시 내가 또 바람 맞은 걸까 싶어 너무 화가 나고 눈물이 터지려는데 사람들 사이에서 남편 얼굴이 보였어요. 저는 남편이 어느 쪽으로 나올지 몰라서 먼 발치에서 지켜보다가 남편이 왼쪽으로 걸음을 옮기길래 그곳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어떤 여자를 부축하고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얼굴은 가려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사진 속 여자가 분명했어요. 그 여자는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손을 잡고서 천천히 걸음을 옮기고 있었고 남편은 거기에 맞춰서 걷고 있었어요. 저는 보자마자 따귀를 한 대 갈길 생각을 하며 바쁘게 걸음을 옮겨 남편에게 갔어요. 이윽고 남편 앞에 제가 딱 버티고 서자 남편은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당신 웬일로 여기를 다 나왔어? 왜? 내가 나오면 안 될 때라도 나왔어? 아니, 그게 아니고 너무 의외라서. 의외라니. 이런 식으로 놀라지도 않고 담담한 남편을 보니 어이가 없고 분이 차올라서 막 손을 올리려는데 혜영아, 너 혜영이니? 하는 여자의 목소리에 저는 그만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어요. 앙상하게 마르고 핏기 없는 얼굴에서 어릴 적 언니 모습이 보였거든요. 언니? 정말 언니야? 혜정이 언니 맞아? 혜영아, 내 동생 혜영아, 너 다시는 못 보고 죽는 줄 알았는데. 언니는 나한테 쓰러지듯 안기더니 펑펑 울었어요. 언니는 너무 가벼워서 안긴 것 같지도 않았죠. 이게 다 어떻게 된 거야? 당신, 이게 뭐야? 저는 눈물을 줄줄 흘리며 남편을 바라보았어요. 남편도 붉어진 눈두덩이를 손수건으로 닦고 있었어요. 알고 보니 남편은 제가 어릴 때 언니와 헤어진 이야기를 듣고는 그때부터 미국 출장을 갈 때마다 언니를 찾았다고 해요. 저한테 출장 일정을 얼버무릴 즈음에 언니를 찾을 단서를 발견해서 미국 탐정한테 부탁을 해 같이 찾아다녔다고 하네요. 언니는 입양 간 집에서 잘 자라고 좋은 대학을 나왔고 또 남편도 만나서 잘 살고 있었대요. 그러던 어느 날 여행 갔던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 남편은 그 자리에서 죽고 언니는 다리에 장애를 가지게 됐다는 거였어요. 그즈음 양부모님들도 돌아가셔서 언니는 완전히 혼자가 됐다는군요. 언니는 정신적 충격 때문에 몸이 너무 약해져서 일을 할 수 없었대요. 그 바람에 보험이 다 끊겨서 공공병원에 가서 겨우 통증만 멎는 약을 받아왔다고 해요. 모든 걸 잃고 충격에 빠진 언니를 남편이 찾아냈던 거였죠. 난 처음에 사기치는 줄 알고 얼마나 경계를 했는데 근데 너랑 혼인신고한 것도 보여주고 회사 직함도 보여주더라. 네가 지금 공무원으로 일 잘하고 있다고 사진도 보여줬어.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넌 상상도 못할 거야. 다시는 우리 가족 못 만나고 이렇게 타지에서 외롭게 죽나 했거든. 남편은 언니를 그냥 둘 수 없다고 판단하고 그동안 언니가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몸 상태를 만들기 위해 병원비를 내면서 일단 기본적인 치료를 마쳤다고 했어요. 당신, 그래서 생활비를 제때 못 준 거였어? 이런 일이면 왜 진작 말을 하지 않았어? 내가 말하지 말라고 했어. 사실 한국에 올 생각은 없었거든. 염치 없지만 네 남편 힘으로 병원을 다니고 좀 나으면 다시 취직할 생각이었어. 자존심이 상해서 이런 모습으로 널 만나기 싫었어. 하지만 남편의 간곡한 설득에 결국 고집을 꺾고 한국에 오게 됐다더군요. 미안해 혜영아. 솔직히 아무 일 없이 잘 사는 네가 좀 믿기도 했어.
내가 많은 걸 누리며 여기서 잘 살던 시간을 잊어버리고 말이야. 너무 아프다 보니까 사람이 속도 좁아지고 생각도 뒤틀리는 것 같아. 괜찮아. 그럴 수 있지. 그동안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어. 나는 절대 그렇게 못 살았을 거야. 언니니까 견뎠지. 저는 언니와 서로 끌어안고서 펑펑 울었어요. 남편도 저희를 보며 잘 됐다고 하면서도 계속 울더라고요. 남편은 요즘 제가 계속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서 언니 이야기를 미리 하고 싶었는데 언니가 끝까지 자기가 한국에서 좀 나아지면 알려달라고 부탁한 것 때문에 말을 하고 싶어도 못했다고 했어요. 내가 그래도 동생한테 떳떳한 모습으로 나타나야지 싶어서 좀 더 건강해지고 영어 선생님 자리라도 찾고 너랑 인사하려고 했어. 내가 처음 보는 동생 남편한테 너무 어려운 부탁을 했지. 근데 네 남편 정말 진짜 괜찮은 것 같아. 내 그런 부탁까지 사소하게 생각하지 않고 지켜준 거 보면 말이야. 남편이 10분 거리에 얻은 아파트는 언니가 있을 집이었던 거였어요. 남편은 자기 재산을 털어서 저를 위해 그리고 언니를 위해서 많은 것을 내주었어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했어. 내 언니잖아. 아파트를 구해도 내가 하는 게 맞지. 내가 이러면 너무 미안해서 당신은 어떻게 봐. 당신하고 당신 언니 사연이 너무 마음 아팠고 내가 당신을 위해 뭘 해줄 수 있을까 고민해봤는데 그게 최선 같더라고. 저 형이 여기서 편히 머물 곳이 있어야 당신도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잖아. 저는 남편을 끌어안고 펑펑 울었어요. 그동안 의심했던 것도 너무 미안했고 혼자 불안해하며 지냈던 시간들이 너무 바보 같기도 했고요. 그만큼 남편을 믿지 못했다는 자괴감에 더 눈물이 났던 것 같아요. 남편은 괜찮다며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하다고 저를 토닥여줬어요. 그렇게 제가 남편을 의심했던 일은 일단락 되었고 언니는 한국의 대학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받았어요. 다행히 저는 다리는 한 번 더 수술하면 나아질 거라고 하더라고요. 언니는 수술 날짜를 받아 병원에 입원했어요. 저는 언니가 수술을 하는 동안 꼼짝 않고 수술실 앞에 있었어요. 하늘에 계신 엄마 아빠가 언니 수술이 잘 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했어요. 다행히 언니는 수술을 잘 마쳤고 길고 긴 재활치료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몇 달 후 언니가 어느 정도 걷는 게 편해졌을 때 엄마 아빠를 모신 낙골당에 갔죠. 엄마 아빠, 우리 이렇게 다시 만났어. 내가 너무 늦게 왔지? 혜영이 혼자 고생하며 살았을 텐데 이제 내가 옆에서 지켜줄게. 엄마 아빠, 나한테 다시 언니 보내줘서 정말 고마워. 하늘에서 보내준 선물로 알고 평생 언니 잘 돌보며 살게. 저와 언니를 그렇게 엄마 아빠 앞에서 손을 꼭 잡게 해준 남편에게 고마웠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희는 언니와 항상 같이 이사를 다녔고 늘 가까운 데에서 왕래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저와 남편은 예쁜 딸 아들을 뒀고요. 그렇게 우리 모두 평안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네요. 정말 예전을 떠올리면 꿈 같기만 해요. 언니는 어느 회사에 영어 통역 일을 하다가 나이가 들면서 작은 영어 학원을 운영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 언니한테 영어를 배워서 얼마나 회화를 잘하는지 몰라요. 저는 이런 기적을 안겨준 남편에게 매일 고마워하며 잘 지내고 있어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신 모든 분들 오늘 하루도 잘 지내시고 매일 행복하고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랄게요.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